도구의 사용법을 분석할 줄 알았고 크고 위험한 동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냥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호모 에렉투스는 인간의 의미를 계측했고 다른 대륙들로 이주해 뿌리를 내렸고 최초의 인간 사회를 창조해냈다. 남의 생각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쓰게 됐죠. 새로 드러난 증거들은 호모 에렉투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해준다.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우리의 첫 번째 조상 호모 에렉투스를 만나보자.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 그림 같은 이 평원과 계곡은 신비한 사건을 목격한다. 진정한 인간으로 부를 만한 인류의 조상이 탄생한 것이다. 인류학적 증거는 이들이 우리와 아주 유사했음을 보여준다. 세계를 돌아다니고 도구를 만들고 사냥을 하고 불을 피우고 최초의 사회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존재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었다. 현생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그보다도 몇백만 년이나 앞선 시기에 출현했다. 기록으로 남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자. 5,000년 전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았다. 2배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10,000년 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2배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 20,000년 전 사냥꾼들은 동굴벽에 멋진 그림을 그렸다. 거기서 60배가 넘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 130만 년 전의 동아프리카 대지구대,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를 만날 수 있다. 활발한 지각 변동으로 화산과 지진이 잦은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는 수백만 년간 인류의 진화가 일어난 무대이기도 했다. 두 발로 걷는 유인원이 최초로 나타난 건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의 일이다. 이후 유사한 존재는 많이 생겨났다. 모두 유인원처럼 뇌가 작았고 이족 보행을 하는 이들이었다. 화석인류 중 가장 유명한 건 루시다. 루시의 키는 110cm 정도, 뇌의 크기는 침팬지와 비슷했다. 루시와 비슷한 인류의 조상들은 수백만 년 동안 아프리카의 숲과 초원을 누볐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 200만 년 전 동물의 왕국에서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나타났다. 호모 에렉투스는 도구를 만들고 사냥을 했고 사람 속에 속하는 종 중에서는 최초의 존재 중 하나였다. 사람 속으로의 변화는 인류의 진화 과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팔은 짧아지고 다리는 길어지고 뇌는 커졌다. 유인원의 몸에서 인간과 비슷한 몸으로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이다. 우리를 진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특성들도 생겼을까? 창의력, 지능, 서로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은 언제 시작됐을까? 우리한테 남은 자료는 뼈와 석기뿐이다. 이것들을 갖고 우리 조상들의 특징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케냐 북부의 투르카나 호수. 화산과 뜨겁고 광활한 사막에 둘러싸인 호수다. 1984년 저명한 인류학자 부부 리처드와 미블 리키는 육지 속의 바다 같은 이곳에 와 있었다. 호수 동쪽에 나가 있는데 남편이 아주 재밌는 걸 찾았다고 말하더군요. 고인류학자 집안인 리키 가족에게 화석 발견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화석은 달랐다. 연구팀원 중 하나가 찾아낸 건 초기 인류의 두개골 조각이었다. 크기와 형태를 보니 호모 에렉투스였는데 두개골 화석은 한두 조각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부근을 더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두개골의 나머지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완벽한 두개골 화석은 드물다. 하지만 놀랄 일은 또 있었다. 당시까지 한 번도 발굴되지 않았던 호모 에렉투스의 다른 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갈비뼈 조각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호모 에렉투스의 갈비뼈가 발굴된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화석은 모두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죠. 이게 바로 그 화석이다. 지금으로부터 150만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인 것이다. 사람 속 화석 인류의 골격으로는 최초의 발견이었다. 화석은 투르카나 소년이란 애칭을 얻는다. 그리고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변화에 대해 학계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놨다. 투르카나 소녀는 완벽한 화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팔과 다리, 척추와 갈비뼈의 일부도 남아있어요. 화석 인류의 경우엔 뼈 조각 몇 개만 발견돼도 학계를 흥분시키지만 그건 그 개인에 대해 많은 걸 알려주지 않죠. 이렇게 완벽한 화석이라야 중요한 의문에 답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문은 소년의 생김새가 어땠냐는 것이다. 투르카나 소년은 키가 160cm였다. 골격도 유인원보다 인간에 가깝다. 그럼 얼마나 가까울까? 빅터 디크는 화석 인류의 해부학적 특징들을 파악해 정확하게 그림이나 조각으로 옮기는 전문가다. 디크는 이제 투르카나 소년의 두개골에 얼굴을 만들어준다. 먼저 유념할 점은 투르카나 소년이 유인원이 아니란 점입니다. 초기이긴 하지만 진짜 인간이었죠. 이건 현생 인류의 두개골입니다. 얼굴은 둘이 많이 닮았지만 투르카나 소년의 두개골은 더 원시적이라서 이마가 낮고 또 뇌 용량이 크게 부족하죠. 디크가 투르카나 소년의 근육을 하나씩 붙여간다. 이 작업은 해부학적 지식의 근거에 진행된다. 뇌의 용량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골격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 골반이 조금 더 넓고 팔이 조금 더 길긴 하지만 전반적인 체형에는 큰 차이가 없다. 투르카나 소년 같은 호모 에렉투스를 300m쯤 떨어져서 보면 우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벌거벗은 사람이네 라고요.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소년의 얼굴을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 걸린다. 빅터 디크가 한창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투르카나 소년의 얼굴은 현생 인류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150만 년 전에 살았던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 투르카나 소년이 21세기 후손들한테 얼굴을 드러낸다. 하지만 소년의 생김새는 이야기의 제1장에 불과하다. 이제 소년이 몇 살에 죽었는지를 알아보자. 보시다시피 투르카나 소년의 팔다리엔 성장판이 남아있습니다. 성장이 끝나서 어른이 되면 성장판은 단단해져 버리죠. 죽을 당시까지도 성장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투르카나 소년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투르카나 소년이 현대인처럼 성장했는지 유인원처럼 자랐는지를 알게 된 거죠. 투르카나 소년은 이미 160cm로 자라 있었다. 키와 치아를 본 학자들은 소년의 나이를 14세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치아를 정밀조사한 치과 전문의 크리스토퍼 디는 놀라운 점을 알게 된다. 치아는 화석으로 남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유년기에 대해 아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 치아 화석입니다. 사기질, 즉 범랑질이 이를 덮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아질이 있는데 코끼리의 상아와 똑같은 성분이죠. 사기질 부분을 보면 범랑소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치아 표면 전체를 덮어줍니다. 범랑소주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규칙적으로 성장한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범랑소주는 작은 구슬로 만든 기둥 같다. 작은 구슬 하나하나는 하루치 성장량을 보여줍니다. 범랑질을 만드는 세포는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죠. 낮 동안 이 세포는 성장이 빨라지고 밤에는 성장이 느려집니다. 그 기록이 치아에 영원히 남는 거죠. 범랑소주가 치아를 따라 성장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성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치아 표면에는 이런 구슬 무늬가 하루에 하나씩 생겨나죠. 그러니까 범랑소주인으로선 구슬의 숫자를 세면 그이가 며칠이나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투르카나 소년의 범랑소주를 조사한 크리스토퍼 디는 깜짝 놀랐다. 소년은 14살이 아니라 8살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투르카나 소년은 현생 인류보다 지금의 침팬지와 더 비슷하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8살에 160cm라면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얘기다. 우리보다는 침팬지에 가까운 속도다. 침팬지는 유년기가 짧다. 7살 정도면 짝짓기도 할 수 있다. 인간은 유년기가 길어서 12살쯤에야 사춘기가 온다.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며 유년기가 길어진 것이다. 먹이고 보살펴야 하는 아이를 부모가 오래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유년기가 길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길어진 유년기는 인간 진화의 핵심인데 이는 뇌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인다. 몸과 뇌의 크기를 비율로 계산할 때 인간의 뇌는 동물 중에서 제일 크다. 뇌 성장은 대부분이 태어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길고 느린 유년기는 탄생 후 뇌가 성장할 시간을 준다. 유년기는 아이가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기도 하다. 긴 유년기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투르카나 소년은 어땠을까? 소년의 뇌는 900세제곱센티미터 정도로 우리보다는 작고 침팬지보다는 2배 정도 크다. 투르카나 소년의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견을 보이는 학자들도 많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있다. 투르카나 소년이 도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런 손도끼를 만들었습니다. 뾰족한 도끼죠. 날카로운 끝은 찌를 때 썼고 뒤쪽은 뼈를 깨고 나무를 자를 때 썼어요. 날카롭고 훌륭한 도구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돌도끼는 첨단 기술의 탄생을 의미한다. 호모 에렉투스는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보여줬다. 케냐 중부 레이크포츠는 호모 에렉투스의 석기들이 모여있는 유적지 하나를 조사하고 있다. 석기는 순간적인 변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도구를 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먹잇감이 내게 되니까요. 생존이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죠. 이곳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만든 손도끼가 500개도 넘게 남아있다. 약 1.5km 떨어진 곳엔 호모 에렉투스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한 채석장이 자리 잡고 있다. 석기 제작에 필요한 돌을 얻고 파편을 버린 곳이다. 제 발치의 틈에는 석기를 만들 때 생긴 파편 수천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때려서 만든 균열도 보이네요. 돌에 금이 가면 석기를 만들 때 부서진다는 것도 안 것 같습니다. 금이 간 돌멩이는 그냥 여기 버리고 갔죠. 호모 에렉투스가 여기 앉아서 추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하고 재미있네요. 호모 에렉투스는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높은 지능을 얻었다. 하지만 큰 뇌를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현대인의 뇌는 전체 열량의 25%를 사용한다. 뇌는 에너지 소비가 제일 왕성한 부분입니다. 큰 뇌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뇌와 골격이 커짐에 따라 투르카나 소년 같은 호모 에렉투스는 사바나에서 더 많은 양분을 얻어야 했다. 성장이 끝난 투르카나 소년의 키는 180cm를 넘었을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겠죠. 풀로도 그만한 열량을 얻을 수야 있지만 그러려면 아주 많이 먹어야 하죠. 커진 뇌와 몸이 요구하는 열량을 쉽게 공급해줄 먹잇감이 있기는 했다. 아프리카에는 특히 많은 먹이였다. 사람 속의 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먹잇감은 육류입니다. 살코기, 뇌, 골수, 지방이죠. 육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열량이 높고 소화가 쉽습니다. 문제는 고기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포식자는 힘과 속도를 이용해 사냥을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는 두 가지가 모두 없었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현대인은 초기 인류가 겪은 고충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초기 인류는 발이 빠르지 않았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었다. 맹수들한테는 쉬운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이건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 중 이마 부분입니다. 이 화석의 이마에는 맹수의 이빨 자국이 나 있죠. 호모 에렉투스가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뇌가 커져서 필요 열량도 늘어난 투르카나 소녀는 어떻게 고기를 얻었을까? 그게 직면한 문제였어요. 크고 위험한 동물을 어떻게 사냥하는 게 좋은지를 찾아내야 했던 것이죠. 그 문제의 해답은 일련의 혁신적인 사냥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달리고 한낮에 많이 움직이는 것이죠. 호모 에렉투스의 조상은 작은 털북숭이 유인원으로 이족 보행을 했지만 오래 달리는 데는 소질이 없었다. 하지만 투르카나 소년의 골격은 달리기에 적합하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리버만은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털이 없어서 땀으로 체온을 식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성공 비결이었다. 하지만 100만여 년 전에 산 투르카나 소년도 피부로 땀을 배출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피부와 털은 화석으로 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 조상들의 몸에서 언제부터 털이 없어졌는지를 알아내려면 인간과 친밀한 동물 하나를 살펴봐야 한다. 바로 이다. 모든 동물은 기생동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유류는 물론이고 조류, 어류도 기생충이 있어요. 대부분은 한 동물에 한 종류의 기생충이 살죠. 인간의 경우엔 머리에 사는 이와 음모에 사는 이가 서로 다르다. 유전학자 마크 스톤킹은 그 이유를 자문해봤다. 답은 명백해 보입니다. 온몸이 털에 덮여 있었을 땐 이도 한 종류였을 겁니다. 그러다 몸에 털이 사라지고 머리카락과 음모만 남았고 그 둘 사이엔 털이 없는 부분, 즉 이가 살 수 없는 부분이 생겼죠.
스톤킹은 인간의 머리카락에 사는 이와 음모에 사는 이가 크게 다르다는 걸 알아냈다. 음모에 사는 이는 고릴라한테 옮은 것 같았다. 인간의 음모에 사는 이, 즉 사면발리는 고릴라에 기생하는 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고릴라 이가 어떻게 옮겨왔는지는 몰라도 궁금증을 풀려면 고릴라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몸에 난 털이 사라지자 기생하던 이는 모두 머리카락으로 옮겨갔고 음모에는 당분간 기생하는 이가 없게 된다. 그 후 우리 조상들은 고릴라와 접촉했을 것이다. 고릴라의 둥지에서 자거나 죽은 고릴라의 고기를 먹을 때 사람한테로 건너온 이는 음모에 자리 잡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면발리로 변화한 것이다. 사면발리와 고릴라이가 언제쯤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졌는지를 알아내면 인류의 몸에서 털이 사라진 시기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유전공학으로 두 종의 공통조상이 마지막으로 존재한 때를 알아내는 분자시계란 개념 덕분이다. 분자시계는 DNA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규칙적인 비율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점을 이용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DNA 염기 배열의 변화는 꾸준한 속도로 일어납니다. 분자시계 덕분에 우리는 두 종의 생물이 최후의 공통 조상을 가진 게 언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됐죠. DNA 염기 배열의 차이를 측정하면 두 개의 다른 종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언제 갈라져 나왔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스톤킹은 고릴라이와 음모에 사는 사면발리의 DNA를 비교 분석했고 두 종의 이가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시기를 추정해냈다. 그 시기는 300만 년 전쯤으로 나왔습니다. 투르카나 소년이 태어나기 훨씬 전 루시가 살던 무렵부터 우리 조상들의 몸에서는 털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투르카나 소년은 우리처럼 채모가 거의 없었다. 그것이 호모 에렉투스가 다른 포식자보다 유리한 점이었을 것이다. 사바나에 사는 동물 대부분은 한낮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체온을 낮추려면 숨을 헐떡여야 하는데 그럴 땐 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오래 달릴 수가 없다.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은 15분만 달려도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땀으로 열을 식힐 수 있죠. 온몸을 개의 혀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엔 털이 없어서 피부 표면의 공기가 잘 흐르고 배출된 땀은 증발하며 몸의 열을 떨어뜨린다. 덕분에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름난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됐다. 데니엘 리버만은 이런 특징이 우리 조상들의 사냥 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한다. 지구력 사냥이란 방법이다. 이런 사냥 방식은 현재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먼족은 200만 년 전에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의 사냥법이 어땠는지를 짐작해준다. 한낮, 동물들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부시몬족은 이때를 기다려 사냥에 나선다. 오늘 사냥감은 얼룩 영양으로도 불리는 쿠드. 이제 마라톤이 시작된다. 전략은 간단하다. 쿠드를 지치게 하는 것이다. 사냥감이 쉬려고 할 때마다 사냥꾼들은 달려가서 녀석이 다시 도망치도록 만든다. 체온을 식힐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사냥꾼들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있다. 리버만의 추측이 옳다면 투르카나 소년도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얻었을 것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굶주린 뇌에 열량을 공급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21세기로 돌아와 보자. 부시먼들은 4시간 이상 사냥감을 뒤쫓았다. 구두는 열사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물론 투르카나 소년에겐 쇠로 된 창촉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무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호모 에렉투스는 근거리 무기를 썼을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돌창, 방망이, 돌멩이 같은 걸 던졌겠죠. 당시엔 멀리 날아가는 무기가 없었으니까요. 사냥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당시 호모 에렉투스는 뇌용량과 함께 사회의 성장도 경험하고 있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은 많지만 우리 같은 동물은 없다. 사회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 의사소통, 규칙, 상징체계 모두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준다. 인류는 어째서 이렇게 사회적인 존재가 됐을까? 일부 학자는 그게 또 다른 혁신과 이어져 있다고 말한다. 인류 진화에서 전례가 없던 그 혁신은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는 일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우리를 닮은 최초의 종이죠. 전 그런 변화가 요리로 인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의도적으로 불을 피우고 먹을거리를 익힌 최초의 증거는 투르카나 소년의 시대보다 훨씬 뒤의 것이다. 하지만 랭엄은 호모 에렉투스가 그보다 훨씬 일찍 불을 피웠다고 주장한다. 육상에서만 살아가는 종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나무를 타는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그럼 잠은 어떻게 자죠? 맹수한테서 자기를 지킬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는 밤에 사냥하는 맹수가 그득하다. 랭엄은 투르카나 소년이 속한 종이 불을 피웠을 거라고 확신한다. 불로 먹을거리를 익혀 더 부드럽고 소화하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의 이와 내장이 작아진 거라고 랭엄은 설명한다. 그런 변화는 소화를 더 쉽게 해줬죠. 소화를 쉽게 만들 방법은 익히는 것뿐입니다. 불을 피워 먹을거리를 익히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적어도 리처드 랭엄의 주장은 그렇다. 더 사회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침팬지하고만 비교해봐도 인간은 놀랍도록 성품이 차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 같은데 모여 앉는 게 익숙해서죠. 랭엄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기다리며 인류가 의사소통하는 법,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어쨌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호모 에렉투스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인간의 모자관계는 유인원의 모자관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어미 오랑우탄은 자기 새끼를 남한테 내주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생후 6개월 동안은 끊임없이 아기 오랑우탄하고 스킨십을 하죠. 한시도 떼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미와 새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아기 오랑우탄은 타인의 의도를 읽는 능력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인간은 다르다. 사람의 경우엔 이 관계가 훨씬 덜 밀접하다. 인간 어머니는 유인원 어미들에 비해 갓 태어난 아기를 훨씬 자주 떼어놓고 다닌다. 어미에 의한 영아 살해도 여타 유인원보다 인간한테서 더 자주 일어난다.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 인간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헌신이 제한적입니다. 대다수 유인원들과 달리 인간 어머니는 아기를 혼자 키우지 않는다. 아기의 생존은 여러 양육자한테 관심과 애정을 받는 데 달려있다. 인간 아기들이 다른 유인원들의 새끼들보다 민감한 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를 읽어내는
전문가들이죠. 얼굴 표정을 읽어내고 어머니의 애정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능력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에 신경을 쓰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인 것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사회적 본능이 생겨난 건 호모 에렉투스의 시대, 즉 집단 사냥을 시작하고 뇌가 커지고 유년기가 길어지고 불을 피우기 시작한 때일까? 현생 인류의 사회적 기술들이 투르카나 소년의 중에서 시작됐다는 가설은 가능성이 있다. 호모 에렉투스는 똑똑하고 협동심이 뛰어난 종이었다. 이런 능력은 또 다른 성취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바로 아프리카 탈출이다. 인류 최초의 조상들은 수백만 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사바나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동은 시작된다. 화석 인류의 뼈는 저 멀리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됐다. 문제는 아프리카를 떠난 시기와 그 이유다. 투르카나 소년이 발견됐을 때 학계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강인하고 뇌의 용량이 커서 힘든 장거리 이동도 가능했다고 믿은 것이다. 소년은 세계의 정복자처럼 보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대륙을 떠난 시기가 약 100만 년 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간 학자들은 투르카나 소년처럼 키가 크고 건장한 종이 100만 년 전쯤 아프리카를 떠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새로 나타난 증거들은 이주가 훨씬 이전에 시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루지아의 드마니시, 카우카스 산맥에 속하는 산과 평야는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초기 인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곳이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맨 처음에 눈에 띈 건 아래턱이었습니다. 치아가 붙어있는 아래턱이었는데 치아는 아래를 향해 있었어요. 전 뼈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그걸 살펴봤습니다. 사람과에 속하는 누군가의 화석이란 건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종을 알 수가 없었죠. 턱은 초기에 호모 에렉투스와 상당히 유사했지만 그걸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턱을 발굴한 1991년, 학계는 우리의 발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카카스 산맥 혹은 그루지아란 나라의 이미지가 초기 인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죠. 그 후 그루지아의 드마니시는 인류학 연구에서 중요한 현장이 된다. 드마니시는 호모 에렉투스 화석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다. 아프리카 탈출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학설도 수정돼야 했다. 아프리카 탈출이 투르카나 소년의 시대보다 훨씬 빨랐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투르카나 소년처럼 건장하고 뇌가 크고 기술이 뛰어난 종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떠난 줄 알았는데 드마니시는 그게 아닌 걸 알려주었지요. 화석의 키는 137cm, 투르카나 소년보다 작았다. 어깨도 유인원과 비슷했고 석기의 수준도 낮았다. 훨씬 원시적인 종입니다. 뇌도 작았고 사용한 석기도 아주 초보적인 기술로 만든 것이었어요. 화석이 발견된 지층에 연대도 놀라웠다. 드마니시 화석들 위에는 100만 년 이상에 걸쳐 차곡차곡 흙이 쌓여 있었다. 181만 년 전에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 화산재가 퇴적된 층이 생겼다. 화석들은 이 화산재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180만 년 전쯤에 살았던 존재라는 의미였다.
인류의 조상은 모두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화했다고 믿어온 대부분의 학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이 작고 원시적인 호모 에렉투스는 투르카나 소년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약 200만 년 전 어떻게 카카스 산맥으로 왔을까? 이제 학자들은 가설을 수정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출현하자마자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출현하자마자 커다란 신체적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떠났죠. 드마니시 화석은 호모 에렉투스의 아프리카 탈출이 학계의 예상보다 빨랐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류의 이동이 그보다 더 빨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화석도 존재한다. 아프리카에서 8,000km 떨어진 곳으로 가보자.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 2003년 이곳에서는 어디에 속한 종인지를 알 수 없는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 초기 인류의 골격은 아주 작았다. 90cm를 조금 넘는 키는 드마니시 화석보다도 훨씬 아담했다. 발견자들은 호모 플로렌시엔시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 이 화석은 호빗이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진다. 우린 호비 때문에 두통에 시달렸어요. 누구 화석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안을 본떠서 알아낸 뇌 용량은 400cc였어요. 300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와 뇌의 크기가 비슷했다는 얘기다. 얼굴이 원시적이고 뇌만 작은 게 아니었어요. 발도 손도 다리도 원시적이었죠. 다리 아랫부분이 루시의 뼈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정말 놀라웠죠. 원시적인 화석 인류가 발견된 동굴에서는 석기도 발견됐다. 하지만 루시는 도구를 만들지 못했다. 뇌가 커야지 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예전의 주장은 오렌지만한 뇌를 가졌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로 인해 솔자리를 잃게 되죠. 호빗은 모든 면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을까? 일부 학자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발육이 덜 된 현생 인류라고 말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해서 몸집도 작아지고 뇌도 작아진 형태라고 말이죠. 하지만 화석을 아무리 조사해도 병을 앓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석기나 얼굴의 형태를 볼 때 호빗은 호모 에렉투스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호모 에렉투스에서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럼 왜 그렇게 작은 걸까? 해답은 섬 외소증이란 현상일지도 모른다. 먹잇감이 부족하고 고립된 섬에 사는 대형 포유류는 점차 몸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과거 플로레스 섬에는 수많은 코끼리가 살았다고 한다. 동일한 변화가 호모 에렉투스한테도 일어났기 때문에 호빗이 탄생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호빗은 더 원시적인 조상한테서 내려온 후손일까? 그러니까 호빗의 혈통은 어쩌면 인류의 초기 조상한테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호빗, 즉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어떤 종이든 그들의 조상은 아주 이른 시기에 아프리카를 떠났을 것이다. 그 조상은 절반쯤은 루시를, 절반쯤은 투르카나 소년을 닮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 가정이 옳다면 플로레스 섬의 화석은 우리 조상들의 신체가 현생 인류로 변하기 전에 생존했음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아프리카 밖으로 몰아낸 건 무엇이었을까?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후변화였을 것이다. 초원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확대된 것이다. 초원이 이동하면 초식동물도 이동한다.
초식 동물이 아프리카 밖으로 나가자 인류도 따라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게 먹잇감이니까요. 물론 우리 조상들은 자신이 아프리카를 떠나는 걸 몰랐다. 먹잇감이 되줄 동물들을 따라서 시나이 반도와 중동 지방을 통과해 곳곳으로 퍼져나갔을 뿐이다. 아프리카 탈출은 진정한 의미의 탈출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탈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세 이집트 탈출이나 유럽인의 신대륙 이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탈출은 산발적인 이동에 불과했어요. 이동 속도도 아주 느렸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동물종이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 걸 상상해보자. 호모 에렉투스 집단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 집단은 일정한 방향으로 1년에 1km 정도를 움직입니다. 그런 이동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됐다면 아프리카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데는 1500년 정도가 걸리게 되죠. 10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카카스 산맥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아시아에 정착했다. 최근 스페인에서 발견된 화석은 이들의 유럽 이주도 증명해준다. 구대륙을 모두 정복한 것이다.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화석 중 하나는 치아를 모두 잃고도 2년을 더 생존했다. 서로를 보살펴주는 본능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이런 특징들을 토대로 투르카나 소년의 최후를 상상해보자. 투르카나 소년은 그날도 사냥을 하러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동료들을 따라가는 건 힘들었다. 왜였을까? 화석에 남은 흔적은 소년이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걸 알려준다. 투르카나 소년의 아래턱입니다. 여길 보면 치아 아래에 종기의 흔적이 있어요. 감염이 된 것이죠. 이 병균은 온몸에 퍼져 소년을 죽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래턱 대부분에 퍼진 종양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을 것이다. 고통 때문에 투르카나 소년은 사냥을 계속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돌봐줄 거라는 걸 아는 소년은 야영지로 돌아가 여자들의 간호를 받았을 것이다.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고통에 떨며 남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겠지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집단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소년을 보살펴줬을 겁니다. 하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병균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화석에 남은 흔적들을 보며 전 이런 상상을 합니다. 소년은 무엇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안타깝게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불멸의 존재가 됐죠. 완벽에 가깝게 보존된 소년의 시신은 소년이 물속에서 죽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맹수한테 먹힌 자국이 없는 특별한 화석입니다. 시신은 늪 같은 데로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 맹수들은 소년을 보지도 먹지도 못했죠. 시신은 천천히 분해됐고 강이 범람할 때 밀려온 토사에 묻혔어요. 하마한테 밟히기도 했죠. 뼈에 발자국이 잔뜩 찍혀있고 갈비뼈 몇 개는 직각으로 선 채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 소년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투르카나 소년의 화석을 발굴한 건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200만 년 가까이 소년의 뼈는 땅속에 보존돼 있었다. 화석은 후손들에게 미지의 세계로 뚫린 창을 열어줬다. 인류의 조상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던 세계였다.